오늘 강의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작업은 과연 인간이 진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앞에 어떻게 진화론이 탄생한 것인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모태 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진화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현재 모든 교과 과정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인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더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지 창조론은 왠지 교회 맹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종교성이 강한 이론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으신지요? 대부분 아마 느낌상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은 창조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이 부분에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두리뭉실하게 안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럴듯한 학설을 보면서 사실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진화론에 반대되는 창조론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 학교 시절 내내 어려운 이름들을 외우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확실하게 배운 듯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운 이 특이한 이름들은 잘 지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창조에 관련된 것들은 학교 시험 문제 출제로 나온 적도 없는데 진화론만큼은 철저히 배웠기 때문이죠. 1962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 그가 없었다면 생명과 존재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목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제임스가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은 다윈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화론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인데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기독교 집안이긴 했지만 반삼위일체를 믿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내력에 의해 의과대 진학을 하긴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그는 청소년기부터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박물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박물학 분야 쪽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생물학 교수와 친분을 갖게 된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비글호에 1831년에 승선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죠.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사하던 중 새 부리가 구부러진 변종새를 발견한 후 종의 기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생물은 창조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를 한다라는 것이 종의 기원의 가장 핵심 주장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생종은 진화한다는 것과 지역마다 살아남기 위해 다양하게 변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쓰면서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진화를 말한 것은 아닌데요. 종의 기원을 쓴 뒤 12년 뒤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발표하고 여기서 700만 년 전 인간은 긴 꼬리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발표하죠. 기독교에서는 궤변이라며 반박하고 나서고 이 문제는 점점 흥미를 끌게 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이론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테네시주 과학교사였던 존 스콥스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자신 스스로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죄로 판명이 났지만 기독교 내에서 논쟁이 커졌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으로 번져 나가게 되죠. 이 재판은 신문에 기사화되고 전국이 논쟁거리에 휘말리면서 대단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숨어있는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고소하면서 원고와 피고를 맡은 양쪽 변호사 모두 한 사람인 존 스콥스를 변호해야 했다는데요. 이들 모두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요. 왜 이 많은 돈을 써가며 재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의 광고 문구가 답을 찾아주는데요. 버틀러법을 법정의 심판대에 올리려 합니다. 기꺼이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버틀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낸 광고였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일으켜 국가에 알린 다음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의 사업가였던 조지 라필레라는 인물과 공모해서 철저하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원숭이 재판의 핵심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였는데요. 이 사건 뒷 배경에는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ACLU라는 재단이 있었는데요. 온갖 음모와 술수, 거짓으로 성경의 진리에 도전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재판은 ACLU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본에 따라 스콥스가 진화 교육을 연출했으며 그 단체의 변호사였던 데로가 거짓 자료로 진화론을 변호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진화론 측이 제시한 진화의 증거물들은 나중에 모두 사기와 조작 및 거짓 자료로 판명되었고 모든 사실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영향을 받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냈을까요? 머켓 목사는 사람 창조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아닌 과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라빈 로젠 워서는 창세기 자체가 사람이 하등동물의 후손임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맥가프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보이시나요? 성경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이런 인본주의와 다인의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다윈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영국의 유명한 웨치우드라는 도자기 산업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아마 그릇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상표를 다 아실 텐데요. 다윈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내도 모두 이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웨치우드 집안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집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출신인데도 생리학자로서의 많은 역할을 했고요. 왕의 주치 권면을 받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호를 누리죠. 다윈은 직장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구만 하고 직업도 없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양쪽 집안이 모두 부자인 탓에 넉넉한 자금을 대주었는데 거기에 투자자의 기질을 발휘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윈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다윈보다 먼저 종의 기원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리스라는 사람인데요. 먼저 종의 기원을 쓴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윈의 주변 사람들이 은밀한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먼저 다윈이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버립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조작 때문에 소심한 다윈은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윈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영국은 품종 개량에 관심이 많았고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하는데요. 품종 개량이라는 것은 인간이 변화시킨 것들이죠. 인위적으로 우량종을 선택해서 좋은 개량종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힌트를 다윈은 얻어내었죠. 인위적인 변종이 있는 방면에 자연적으로 선택해서 변종한 것도 있다라는 자연 선택적 진화 이론을 정립시킵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1장을 이 품질 개량에 관한 이야기로 메꾸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책을 잘 팔아보려는 것이겠죠. 이처럼 다윈은 투자자로서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책을 파는 마케팅에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의 이론을 어떻게 정립시킬지 엄청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책을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20년에서 30년 걸쳐 책을 썼다고 하니 인내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무엇이든 무던히 노력하고 집착하여 끝까지 캐내는 기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평생 안고 살고 있었고요. 두통에 시달리면서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윈이 쓴 편지를 연구한 학자는 다윈이 주변 사람들을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까지 내리는데요. 이런 그의 스타일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조금 아시게 되었죠.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다윈의 이론에 열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신보다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론에 손들려고 하는 것이었겠죠.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적응을 잘한 것들만 살아남아 진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을 부추기기도 하죠. 즉, 우월종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되겠죠. 아마도 이 영향은 반삼위일체에서 온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웨지우드 창업주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일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유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쓰고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참 정신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삶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사상 속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는 어긋나게 된 것이죠.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한 이들은 정작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기 이전에 배 안에서 맺은 메이플라워 서약을 갖는데요. 이것은 다수의 자유의지에 의한 정부의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정치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어떠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인본주의가 조금 엿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시작된 미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57년인데요.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 과학교육에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소련보다 과학적으로 뒤처졌다고 생각한 이들은 교과서에 다시 진화론을 싣기 시작했고 창조론은 교실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다윈에게 인류의 기원을 알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문은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스콥스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나눈 대화 중 일부분인데요. 브라이언이 먼저 말하죠. 이 재판은 한 세대 동안 종교에 대한 공격을 폭로하는 것이다. 만약 진화론이 승리한다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대로는 바로 답변하는데요. 검찰이 중세적 아집과 무지에 지배당한 것 아닌가. 이 재판은 스콥스가 받는 게 아니다. 문명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변론은 하나하나가 다 기사거리였다고 할 만큼 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로가 말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도전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떠들썩한 사건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도 이 뜨거운 감자의 중심 속에 있었죠. 황우석 박사가 둘리라는 양을 복제에 성공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시 프로젝트로 스너피를 복제합니다. 복제 연구는 계속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돼지의 장기 이식이 가능해졌죠. 면역 결핍 돼지를 만들어
인간의 질병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장기나 피를 인간의 것으로 바꾸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인간은 이처럼 대단한 일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죠. 2018년 1월 중국에서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곧 인간도 복제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는데요. 둘리를 성공했던 기술로 영장류, 즉 원숭이를 포괄하는 포유류 동물 가운데 동물 복제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금 성공한 원숭이 복제의 경우 총 109개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었고요. 이를 21마리의 원숭이 대리모에 나눠 착상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6마리의 대리모가 임신을 했고 이 중 2마리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단지 한 번의 성공을 위해 109개의 수정란을 얻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암컷 원숭이가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지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요. 실패한 수많은 횟수를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하겠죠. 이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숫자를 발표했을지도 의심이 남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 동물들은 계속해서 실험대로 올라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복제한 동물들의 최후인데요. 둘리는 다른 양에 비해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고 폐질환으로 뒤 사망하고 맙니다. 복제기원 메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고 마는데요. 계속 메말라가면서 면역 이상, 호르몬 이상, 코피를 내뿜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연사를 하고 말았죠. 이들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도전을 위해 엄청난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방금 보신 인간 복제를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된 작업인데요. 1990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연구하는 데 몰두했던 20세기의 최대 이슈 게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0억 달러, 하나로 한 3조 정도 되겠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으며 거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이 함께 연구에 동참했는데요. 여기서 DNA 구조를 밝혀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32억 개의 유전자 구조를 그려내므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졌고요. 난치병 치료에 대한 문도 열리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환자에게는 너무 큰 희망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도 만들어 주었죠. 괴물과 같은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손에 쥐었습니다. 씨가 없는 수박을 만들었고 형형색색의 수박도 맛보는 게 가능해졌죠. 이제 굴러다니지 못하도록 각이 진 수박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인간을 위해서라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작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죠. 진화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을 위한 속임수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커다랗고 품질 좋아 보이는 과일들은 좋은 몸값을 받고 팔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크고 더 맛있어 보이도록 열심히 유전자를 바꾸죠. 이러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생기는 대가는 인간이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알레르기, 면역체계 약화, 질병을 이기는 저항력 축소, 뇌의 문제 발생, 유전병, 또 각종 성인병이 발병했고요. 환경적 문제도 만만하진 않죠. 슈퍼 잡초가 발생하거나 옥수수 꽃가루는 나비 애벌레를 죽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생태계 파괴 및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일은 나라 간에 일어납니다. 다국적 기업형 농업이 발달하면서 대기업형 농장을 가진 나라는 대량 생산을 통해 물건을 싸게 팔죠. 그러면 소규모 형태의 농장들은 모두 도산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너희 나라에 더 이상 밀가루를 공급하지 않겠다. 나라 간의 대립과 더불어 엄청난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의 원래 먹거리는 푸른 채소와 과일을 이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동물도 먹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채식이 몸에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식을 더 즐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먹거리를 무시한 채 말이죠. 이제 인간의 먹는 즐거움을 위해 많은 희생이 치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풀이나 과일 종류가 아닙니다. 지글거리며 군침을 돋게 하는 것은 육식들이 주를 이루죠. 마블링이 잔뜩 달린 소고기를 보며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고기 한 점을 위한 지구의 희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식량 무기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45%를 차지하는 옥수수 농장이죠. 이 옥수수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남부 지방은 점점 옥수수 농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간들은 그렇게 옥수수를 즐겨 먹지는 않는데 이 많은 옥수수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왜 많은 땅을 옥수수 농장으로 바꾸고 있을까요? 가축들은 더 이상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량의 옥수수는 동물들의 사료가 되는 데 사용되죠. 그들은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옥수수를 먹고 분유와 우유, 치즈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은 끊임없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은 동물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중 먼 훗날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옥수수를 먹일 것이라고 아시기라도 한 것처럼 동물에게는 정확하게 풀을 먹이라고 지정해 주시죠. 그러나 동물들은 가장 싸고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사료로 옥수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를 먹은 동물들은 다시 인간의 몸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치료제를 발견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신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압, 당뇨,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 유전병이 발생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신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해 인간의 목숨을 순식간에 걷어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죠. 계속해서 인간은 노력하며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새로 출몰한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은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맙니다. 지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밀림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산소 40%를 책임지고 있는 아마존이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크기에 압도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크기가 아니죠. 너무 크고 넓어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엄청난 생태계 보존 지역이기도 합니다. 16,000종의 나무가 있고요. 새로운 식물과 동물종은 4년 사이에 600종이나 새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죠. 퀴닌이라는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약재가 세계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일한 것들은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곳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관심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이곳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한 해 동안 아마존에서 축구장 50만 개 크기의 숲이 불에 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5억 그루에 가까운 나무가 잘리거나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많은 나무들은 잘려져 나가고 있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산림이 잘려져 나가는 이유는 대규모의 방목 축산업과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또 목재를 수출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결국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지구의 허파는 숨을 못 쉬게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더 잘 먹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했고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동물을 복제해가며 신의 영역으로 과학을 들이대며 도전하죠. 그 결과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안아야 할 결과물들인 것이죠. 이 작업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숨쉬고 살아가야 할 공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속도를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든 것은 과학이겠죠.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다양함을 주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은 깨어 이 땅을 만들어 인간에게 주시며 다스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채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진화론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